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대단원 2였죠. 맞나요? 네. 비상 대단원 2의 문학의 수용과 생산, 그 중에서 그 가는 길이라는 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 2016년쯤에 그 초창기죠. 채널 만들고 그때 그냥 순수하게 어쨌든 그 수업을 위해서 강의를 만들었을 시절, 그 시절에 이 강의를 올렸었어요. 가는 길. 지금도 찾아보면 있어요. 가는 길 그 유튜브 검색창에 치면 한 5-6번째쯤에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네. 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몇 년 만이야.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야, 정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졸린지 진짜 되게 졸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소리에 힘도 없고, 네. 대단히 그 발음 자체도 되게 흐리멍텅하고 흘러가는 듯한 그런 말투로 이렇게 일관을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네. 거의 똑같겠지. 근데 좀 개선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녹화를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역시 유명한 시기 때문에 이거 피해갈 수 없다니까. 예, 피해갈 수 없는 시들만 지금 다루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배우두길 바랍니다. 김소월 하면 민요적 율격의 대가잖아요. 민요적 율격의 대가인데 특히나 이분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정과 한, 우리나라는 참 한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왜 이렇게 그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되게 긍정적인 민족이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한이 맺힌 그런 민족이에요. 그 한의 감정을 잘 살렸던 시인이 바로 김소월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민요적 율격을 잘 살리는 시인으로 유명한 만큼 여러분들은 이 율격에 대해서도 참 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그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예전에 2016년도에 말했던 포인트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너무 굵다. 좀 줄일게요. 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은 선경후정이 아닌 선정후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선경후정이거든요. 이 단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줄게요. 선경후정이라는 것은 먼저 경치를 말한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의 정서를 말하는 건데 이 가는 길과 같은 시는 이거와 반대예요. 먼저 자신의 정서를 말한 뒤에 그 다음에 경치를 말합니다. 순서가 좀 일반적인 아까 선경후정이 좀 일반적인 고전시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현대시에서는 선정후경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요거 좀 약간 독특합니다. 네,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음과 비음을 사용했다는 거. 특히나 이 유음을 통해서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이따가 말해줄게요. 물론 유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측면도 있긴 하죠. 근데 이 유음이 다른 어떤 의미적인 의도가 있다니까요. 네, 그것도 이따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객관적 상관물이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로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엇이 등장했는지 알죠? 지금 여기서는 까마귀, 또 하나가 뭘까요? 아는 친구들은 속으로 답해보세요. 뭘까요? 강물이죠. 이 두 가지의 소재가 등장하는데 요것들이 뭐랄까 시적 화자의 감정을 부각시켜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 말했지만 민요적 율격. 그래서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보율을 통한 리듬감, 음악적 리듬감을 갖다 실천했다,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제발 좀 아직도 운율에 대해서 1도 모른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링크 걸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알아서 좀 공부하고 그 강의 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음보율이란 무엇이구나, 음수율이란 무엇이구나, 음이율이란 무엇이구나,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그 강의에서 운율과 관련된 강의에서 음보율, 음이율, 음수율과 관련된 얘기하면서 이건 외역률에서 주로 드러나는데 내재율의 시에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게 바로 이 시야. 김소월의 가는 길. 내재율의 시거든요. 운율이 은근히 내적으로 속에 느껴지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있냐면 이 시행의 길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신기하죠? 문장의 길이가 짧냐 아니면 길냐에 따라서 이게 읽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그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이론인 거죠. 사실 시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한 행의 글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천천히 읽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한 행에 한 줄에 글자 수가 많으면 빨리 읽거든요. 호흡이 빨라지는 거고 호흡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느끼한가요? 어떡하지? 근데 여기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라고 좀 더 빨리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럼 천천히 읽는 거랑 빨리 읽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거는 본 강의 들어가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길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립다. 첫 번째는 그립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립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힌트를 주자면 그 심리적인 어떤 표현, 심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 꼭 밑줄 긋고 잘 눈여겨보세요. 어쨌든 시는 시적 화제 정서를 파는 게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거든요. 때문에 이 심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면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힌트를 얻어서 다른 어떤 의미들을 확장을 해서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심리적 표현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는 바로 그립다라고 냅다 처음부터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표현에 대해서 표출했어요. 어떤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죠. 시적 화자의 정서. 이 사람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립대요. 근데 말을 할까?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건 거죠. 할까 말까? 이건 뭐야? 망설이는 거죠. 그렇죠? 말할까 말까? 고민되네? 그죠? 근데 이걸 하니, 말을 할까 하니, 참 그립다. 진짜 말을 해버릴까? 라고 생각하니, 야, 진짜 더 그리워지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말을 할까 하니를 갖다가 아마 여기다 넣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쓴다면 아마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요렇게. 일반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근데 김소월 씨는 굳이 이 한이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놓은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한이를 갖다 밑에다 내려놨을까? 왜?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행, 간, 걸, 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 사이에 걸쳐 놓았다.
문장을 갖다가 아주 그냥 걸쳐 놓은 거지. 빨래 걸듯이 걸쳐 놓은 거예요. 이 두 줄이 사실 한 줄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밑에까지 그냥 걸쳐 놓게 두 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한 문장, 한 줄로 되어야 될 것만 같은 건데, 이 한이 그리워를 갖다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왜? 이걸 통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중요하니까. 망설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할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한이 그리워 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좀 더 이 심리적으로 시적 화자가 갈팡질팡하는 어떤 내적 갈등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행간걸침이 참 중요한 요소를 한다 그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김소월 씨는 일부러 그립다 말을 할까 쉬고 하니 그리워 라고 일부러 이렇게 행간걸침을 해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해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죠? 자, 그 다음 문장 뭘까요? 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냥 가버릴까 하고 단념하면은 그래도 좀 미련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지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점점은 그냥 점점점이 아니에요. 미련의 여운을 남겨주는 어떤 기능, 미련의 여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점점점인 거죠. 사실 자습서에는 여기 그냥 갈까를 갖다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적 갈등과 망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쪽에만 내적 갈등과 망설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것 자체가 다 내적 갈등이에요, 사실. 여기가 다 내적 갈등과 망설임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엔 그래요. 근데 왜 여기만 밑줄 치고 내적 갈등, 이것도 뭐 내적 갈등과 망설임이긴 하지. 근데 특히나 이게 내적 갈등과 망설임이라는 의미에서 자습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거야. 근데 이게 다 내적 갈등과 망설임이에요. 계속 그립다 말할까? 하니 그리워. 이 내적 갈등이잖아, 이것도. 이 두 번째 연도.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것도 내적 갈등이잖아요. 그냥 갈까? 말을 할까? 하지 말까? 내적 갈등이잖아요. 그죠? 설마 아직까지 내적 갈등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갈등에는 외적 갈등과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비단 소설 속에서만 이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자연, 사회, 그 다음에 운명 뭐 이런 것들과 다투는 걸 외적 갈등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적 갈등인 겁니다. 나 혼자 말할까 말까 고민하니까 내적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점점에서는 다시 더 한 번만 더 그냥 볼까? 아니면 그립다 말할까? 뭐 이런 미련의 여운을 드러내는 기능하는 점점점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게, 앞서 배운 포인트에서도 언급한 적 있지만 이게 바로 내면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면 심리. 그러니까 먼저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선정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한자는 잘 쓰지 못하지만 어쨌든 선정. 먼저 정서를 말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후경이 나오겠지. 뒤에는 정서에 대해서 얘기한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연 봅시다. 이건 뭐지? 무시합시다. 어쨌든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야, 드디어 까마귀 등장했습니다. 까마귀. 여기서 이런 객관적 상관물들은 모두 선생님이 세모 표시해 줄게요. 까마귀, 까마귀. 그 다음에 강물,
강물. 네, 마찬가지. 객관적 상관물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우리나라 정서에서 까마귀는 어떤 이미지로 좀 약간 남아있습니까? 까마귀 입장으로서는 약간 억울할 거야. 근데 어떤 이미지인가요? 좀 약간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가 이렇게 해가 지는 노을이 이제 생기는 그런 시간적 배경 속에 마주보고 서 있는데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지나간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좀 슬프겠죠? 그래서 여기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줄게요. 이렇게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네, 참 억울하겠어요. 까마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까마귀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라는 것보다도 이 객관적 상관물인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왜냐면 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시적화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여기저기 까마귀가 다 있는데 이 모든 까마귀들이 서산에는 해가 진대요. 서쪽 산에 해가 진대요. 그러면서 지적인다는 거지. 까마귀가 야 임마 서쪽 산에 해 진다 가자 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촉의 역할이에요. 재촉. 알겠습니까? 사실 시적화자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연인을 앞에 두고 그립다. 아니면 연인이 살고 있는 고향을 향해서 서 있든지 어쨌든 눈을 앞에 있든 어쨌든 발길을 떼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 근데 까마귀가 야 가자. 이제 가야 되지 않겠니? 해가 지는데? 라고 재촉하는 역할이에요. 재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가 더 심화되냐면 이별의 안타까움이 더욱더 극대화되죠. 알겠습니까? 재촉하는 사람도 없다면 그냥 이별이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데 참 떨어지기 싫은 상황이고 발길을 옮기기 싫은 상황인데 누가 옆에서 야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빨리 가야지 해 다진단 말이야 라고 재촉하면 더욱더 그 이별이 슬퍼집니다. 더 안타까워지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까마귀가 한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도 아직도 설명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 참 불쌍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좀 더 친절하게 그림을 설명해 볼게요. 별거 아닌 그림처럼 보이지만 꽤나 신경 썼습니다. 시간 오래 걸렸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갈까? 말할까? 이런 식의 어떤 갈등, 그죠? 내적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까마귀들이 등장하면서 깍깍깍 이렇게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가자! 안 갈래? 야, 해진다니까? 얘는 막 더 울면서 슬퍼 죽겠는데 더 슬프게 만드네. 자, 이게 바로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죠? 객관적 상관물. 다시 말하자면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주는 매개체입니다.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물,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가 깍깍 시적 화자를 갖다 재촉함으로 해서 시적 화자의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픔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준, 이별의 상황을 더욱더 안타까움을 극대화시켜주는 효과를 준다는 거죠. 이 소재가, 이 사물이.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객관적 상관물과 그 다음에 감정이입하고 이건 무슨 관계예요? 같은 건가요? 뭐 하는 어떤 질문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이런 구조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속에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네. 됐죠?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서사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꺾기 표시한 다음에 꺾기 표시한 부분에 자습서에 있는 그대로 써줄게요. 여기에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임박했다. 시간의 긴박성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객관적 상관물인 까마귀라는 것이죠. 그죠? 얘네들이 재촉함을 해서 좀 더 이게 마음 졸여지는 좀 더 빠르게 서둘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앞강물과 뒷강물 마찬가지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시 속에서 등장하는 이 강물은요, 특히나 이 흐르는 강물은 무엇과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냐면요, 시간의 흐름. 이것과 많이 연관이 돼서 표현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역사, 뭐 시간의 흐름,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그 흘러가는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얘기를 말해주는 소재가 강물인데 여기서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별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소재라고 자습서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이나 까마귀나 좀 이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강물만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좀 등장하는 측면이 좀 있다. 까마귀가 시간의 흐름과는 좀 약간 무관하고요. 어쨌든 흐르는 물,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흐르는 물.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 거꾸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서 따라와라,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재촉이죠. 그죠? 이별의 재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별의 재촉. 그러면서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흐릅디다려가 무슨 말의 준말이냐면 흐릅디다 그려의 준말입니다. 이게 평복 방언이래요. 예.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흐릅디다 그려인데 흐릅디다려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했을까요? 이게 다 리을, 이게 뭐냐면 유음입니다. 흐를 유자가 쓰인 유음이에요. 부드러운 유음을 갖다가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유음 사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유음 사용, 그 반복적인 어떤 유음의 사용을 통해서 리듬감을 갖다가 획득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물의 흐름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강물의 흐름, 그러니까 강물의 흐름의 지속성,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유음의 사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더라. 사실 유음만이 아니라 여기서 비음도 등장하거든요. 연달아의 이응과 이응, 뭐 이런 것들. 비음과 유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운율 강의를 갖다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그 자음과 모음의 반복을 통해서도 리듬감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유음과 비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리듬감을 형성하고 더군다나 그 유음, 부드럽게 흐를 유자에 리을을 썼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강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갖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효과를 누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요 마지막 년은 헤어질 시간이 임박하고 시간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선생님 생각에는 요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기 위에 3년에만 시간의 긴박성 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물이
시적 화자에 대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요거 한번 잘 보세요. 따라오라고 한 것과 따라가자고 한 것. 보세요. 강물이 시적 화자에게 따라와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따라오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이제 따라가자로 바뀐 것은 어떤 의미 변화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오라고 한 부분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강물과 시적 화자가 좀 약간 동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강물이 나에게 시키죠. 따라와라. 좀 거리감이 좀 있는 상태예요.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따라가자라고 한 순간 강물과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거리는 상당히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마치 융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융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흐릅디다려라는 말과 지적입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어조들이 어떤 어조냐면 상당히 부드럽고 여린 어조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여린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지저귀다 라면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죠. 비교해서 봤을 때, 그죠? 연달아 흐른다. 비교해서 봤을 때 흐른다라고 하면 딱딱한 느낌이죠. 어쨌든 이 시적 화자는 내용상으로 비춰볼 때도 아주 그립다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아주 여린 성격의 존재라는 건 좀 알 수 있는데 지적입니다와 그 다음에 흐릿디다리와 같은 이런 종결어미의 어투가 상당히 부드럽고 여린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여기 이 뒤에 3, 4연 부분에서는 아까 1, 2연과 달리 시적 화자의 주변을 둘러싼 어떤 경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후경이죠. 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후경. 어쨌든 이것은 외적 상황인 거죠. 그죠? 아까 1, 2연에서는 내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외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선경후정으로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이 시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는 선정,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신을 둘러싼, 시적화자 자신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정, 그래서 선정, 후경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 그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율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네, 조금만 잘 집중해서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필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넓게 한번 볼게요. 넓게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봅시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자, 운율을 봤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3음보의 율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3음보의 운율적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3음보가 어떻게,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는다는 건데 어떻게 끊어 있는지 한번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세 덩어리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세 덩어리죠? 쉽죠? 여기까지 쉽죠? 1, 2연 쉽죠? 그 다음에 3, 4연은 어떻게 끊어 있냐면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한번 중간에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한번 스스로 끊어서 읽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 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한 행에 3음보가 같이 들어가 있죠. 얘는 한 행마다 1음보에서 얘를 3음보로, 3행을 3음보로 배치시켰는데 얘는 1행을 3음보로 배치시켰어요. 이거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거든요.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일단 1음보를 한 행에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1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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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음보.
각각 한 행마다 한 음보를 갖다 배치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행마다 휴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휴지가 발생. 좀 약간 쉬면서 읽어 내려가는 어떤 그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리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것은 무엇을 부각하기 위함이냐면 갈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발을 돌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심리를 갖다가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1음보를 한 행에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 강의 초반에 얘기했지만 한 행의 글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빠르게 읽는다, 천천히 읽는다. 천천히 읽는다.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망설이는 그 심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니까. 그런데 이것과 상대적이게도 얘는 한 행에 3음보를 배치시켰어요. 자, 3음보를 한 행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아까 1, 2형과 같은 경우는 각 행마다 휴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거죠. 빠르게 읽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부각시킵니까? 재촉하는 주변 상황을 갖다가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까마귀와 강물들로 인해서 내가 서둘러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재촉하는 주변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좀 더 부각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3음보를 한 행에 배치시킨 게. 알겠죠? 그 다음에 7호조의 민요적 율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다 완벽하게 이렇게 7호조 7글자 5글자로 완벽하게 끊어서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약간 그 글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립다 말을 할까 7글자, 한이 그리워 5글자, 그냥 갈까 그래도 7글자, 다시 더 한번 5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또 안 그렇잖아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요건 괜찮다. 저 산에도 까마귀 7글자, 들에 까마귀 5글자 이런 식으로 끊겨서 읽는다고요. 그 다음에 서산에는 해진다고 이건 8글자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입니다. 5글자. 완벽하게 7호조로 얘는 7호조 아닌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7글자, 5글자로 끊어서 읽는 그런 율격을 보인다. 그 말이죠. 네. 7호조. 그렇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핵심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죠. 핵심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정리 적어봤습니다. 자유시, 갈래 자유시입니다.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시입니다. 자유롭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정서를 담으시기 때문에 서정시. 그 다음에 전통적, 민요적 율격, 그 다음에 그 민요적 율격보다는 우리나라 민족의 정한을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전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어떤 성격이 짙다. 그 다음에 민요적 율격을 가졌기 때문에 민요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애상적이라는 말 아직 모르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애상이라는 것은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정서를 담은 내용이니까 서정적이고. 내재율, 자, 운율은 내재율과 외재율이 있는데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내재율의 성격을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읽다 보면 그 운율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율격을 갖다가 가진 시를 내재율이라고 하는데 내재율을 가진 시입니다. 3음보의 율격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특징 선정우경의 구조를 취했다고 했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치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다. 그 다음에 유음과 비음을 사용해서 음악적 효과를 거둔다. 운율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 단순하게 자음과 모음의 반복만으로도 음악적 리듬감이 형성된다 얘기했었습니다. 운율 강의에서요. 그래서 유음과 비음, 특히 리을을 통해서 그 음악적 효과를 거뒀다. 그 다음에 비음, 여기서는 흐릅디다려 뭐 이런 식에서 이응이 또 등장했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와 강물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까마귀와 강물이 그 시적 화자를 갖다 재촉함으로 해서 이별의 어떤 안타까움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했다.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천천히 읽기 때문에 망설이는 심리가 드러났다. 그 다음에 시행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해서
좀 더 재촉받는 어떤 심리를 더욱더 부각시켰다. 그 다음에 어조, 어떤 어조? 부드러운 어조, 좀 여린 어조, 흐릅디다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통해서 시적 화자가 좀 여린 그 인물이라는 점을 좀 우린 짐작할 수 있다라고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죠. 네. 3년 전에 그 강의와 비교해서 뭐가 좀 나아졌을까만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어쨌든 2016년도에 만들었던 강의에 비해서는 별로 나아진 거 없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 강의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살도 좀 조금씩 더 붙였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굵은 줄기는 다 똑같은 내용의 강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가 더욱더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개학이 늦춰져서 학교에도 못 나가는 상황 속일 텐데 집에서 학습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 강의가 부디 좀 많은 친구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더 양질의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